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여성이고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한 일이 정말 극단적이었는지 궁금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아들 내외 앞에서 선언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보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아마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30년의 세월이 담긴 이야기니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6개월 전 며느리 친정어머니 칠순 잔치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화려한 잔치가 6개월 후 제 남편의 초라한 칠순과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될 줄은요. 며느리 다혜가 그날 하루 종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강릉의 고급 리조트에서 2박 3일 온 가족이 참석한 성대한 잔치였어요. 친정어머니는 샤넬 지갑을 선물 받으시고 정말 행복해 하셨죠.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다혜가 이렇게 효녀구나, 친정을 이렇게 잘 챙기는구나 싶었거든요. 사진마다 올려진 글들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엄마의 소중한 칠순,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엄마를 위해 특별한 하루를 준비했어요. 사랑해요, 엄마.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고르느라 한 달 동안 고민했어요. 샤넬 지갑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도 행복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엄마 칠순이라는 특별한 날을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친정을 이렇게 잘 챙기는 사람이면 우리도 잘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6개월 후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도 조금씩 신호는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예를 들어 다혜가 친정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는 항상 소셜미디어에 자랑스럽게 올렸는데 저희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시간을 보낼 때는 그런 사진을 올리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혹시 시부모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생활을 중요시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친정 가족과는 자랑하고 싶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시댁과 보내는 시간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또 다른 신호도 있었어요. 명절 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받을 때 다혜의 반응이었어요. 친정에 가져다 주는 선물은 정말 신중하게 고르고 비싼 걸로 준비하더라고요. 한 번은 친정 아버지 생신 선물로 100만 원짜리 등산복을 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받을 때는 어떤지 아세요? 아, 고맙긴 한데 이런 거 안 사주셔도 되는데요 라는 반응이었어요. 고마워하는 기색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더 많이 보였죠. 처음에는 겸손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시댁에서 주는 선물은 별로 달갑지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족 모임 때 분위기도 달랐어요. 친정 가족들과 있을 때는 정말 편안하고 즐거워 보였는데 저희와 있을 때는 어딘가 어색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댁이 어색할 수도 있겠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차별하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들 돌잔치 때 일이에요.
친정 할머니께는 정말 비싼 한복을 맞춰드렸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어머니, 그냥 편한 옷으로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돌잔치 사진을 보니까 친정 식구들은 다들 격식을 차린 정장 차림이었는데 저만 평상복이었어요. 나중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손주 첫돌 선물도 그랬어요. 친정 할머니는 금돌 반지를 주셨는데 저는 뭘 줄지 물어보니까 어머니,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세요. 마음만 받을게요라고 하더라고요. 마음만 받겠다니요. 손주 첫돌인데 할머니가 선물 하나 못 주게 하다니 정말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도 그때그때는 넘어갔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지난해 추석 때였어요. 추석 연휴에 다혜가 친정에 이틀, 시댁에 하루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시댁에는 하루 중에서도 반나절만요. 어머니, 저희 친정 엄마가 혼자 계셔서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시댁은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계시니까 괜찮으시죠? 괜찮을 리가 있나요? 명절인데 며느리가 반나절만 있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참았어요. 친정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정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성대하게 보냈더라고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까 친척들까지 다 모여서 큰 잔치를 벌였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집에서는 어떠했는지 아세요? 다혜가 오기 싫어하는 티를 내면서 반나절 있다가 일찍 가버렸어요. 그것도 아이들이 피곤해서요라는 핑계를 대면서요. 그때 정말 서운했지만 또 참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죠. 지난달 제 남편 박상호의 칠순이 다가왔을 때의 일이에요. 저는 며느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달 전부터 넌지시 물어봤어요. 다혜야, 아버지 칠순이 다음 달인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다혜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칠순요? 그냥 어디 간단한 데서 식사나 할까요? 요즘 누가 칠순에 그렇게 큰 돈 써요. 저희도 부담되고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6개월 전 친정 어머니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참았어요. 아마 다혜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칠순인데 조금은 특별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다혜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칠순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큰 잔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하는 게 낫죠. 가족끼리 조용히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전에 친정어머니 칠순 때는 온 친척들을 다 불러서 큰 잔치를 했으면서요. 그때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친정과 시댁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친정은 특별하게 대접하고 시댁은 대충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여전히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다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칠순 당일이 되어서야 진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다혜가 말한 간단한 식사라는 게 어디였는지 아세요? 저희 집 근처 상가 2층에 있는 평범한 백반집이었어요. 그것도 특별한 상차림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파는 세트 메뉴 중에서 조금 비싼 걸로요. 그곳은 평소에 저희 부부가 가끔 가는 곳이었어요. 특별할 것도 없는 동네 식당이죠. 칠순 잔치를 그런 곳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6개월 전 친정어머니 칠순은 강릉의 5성급 리조트에서 2박 3일로 했으면서 시아버지 칠순은 동네 백반집에서 1시간짜리 식사로 끝내는 거였어요.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평소에 가던 곳이라 사장님도 저희를 알고 계셨는데, 어르신들 오늘 뭔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민준이가 아버지 칠순이에요 라고 답하니까 사장님이 그럼 좀 더 좋은 데 가시지 그랬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남편이 평생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갈비찜인데 그날은 손주들 입맛에 맞춘다며 떡갈비 정식을 시켰더라고요. 남편이 그 떡갈비를 깨작깨작 드시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여보, 갈비찜 드시죠. 오늘은 아버지 칠순인데. 제가 말했더니 다혜가 끼어들더라고요. 어머니, 아이들이 갈비찜은 너무 기름져서 잘 안 먹어요. 떡갈비가 더 낫죠. 아이들 입맛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칠순 주인공인 할아버지 입맛은 고려하지 않고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 떡갈비를 드셨어요. 평생 갈비찜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칠순날에 떡갈비를 드시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다혜의 태도였어요. 식사하는 내내 저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휴대폰만 보더라고요. 시아버지 칠순 자리에서요. 다혜야, 휴대폰 좀 그만 보고 아버지랑 얘기 좀 해드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다혜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답하더라고요. 어머니, 급한 연락이 와서요. 직장 일이라 어쩔 수 없어요. 직장 일이라고 하는데 휴대폰 화면을 흘끗 봤더니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올린 사진에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아버지 칠순 자리에서 소셜미디어를 하다니요. 그것도 직장 일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축하 인사도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라는 형식적인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그것도 제가 다 해야 아버지한테 축하 인사 좀 해드려라고 말한 다음에야 겨우 했어요. 6개월 전 친정어머니 칠순 때는 어떠했는지 아세요? 온종일 엄마 하면서 챙기고 사진도 수십 장 찍고 소셜미디어에는 감동적인 글까지 올렸으면서요. 식사 시간도 짧았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아이들이 피곤해해서 들어가야겠어요 라며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 받아야 할 대우가 고작 이것인가 싶어서 잠을 못 잤어요. 이 시점에서 저희 부부가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아들 민준이 하나만 키웠어요.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게 트렌드였거든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는 생각이었죠. 그 아이가 저희에게는 전부였어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죠. 정말 모든 걸 그 아이에게 쏟아부었어요.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갈 때까지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저희가 가진 거의 모든 걸 아들에게 주었어요.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때는 피아노와 태권도를 동시에 배우게 했어요. 중학교 때는 수학 과외, 고등학교 때는 종합반 학원까지. 대학 입시 때는 논술 과외까지 시켰죠. 그때 과외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한 달에 200만 원씩은 기본이었어요. 저희 같은 평범한 가정에는 정말 큰 부담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었죠.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결혼하고 나서는 줄곧 전업주부였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하지만 아들 교육비를 위해서는 안 쓰는 데가 없었어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민준이가 학교에 간 사이사이에 동네 마트에서 계산 일을 하거나 학원에서 청소 일을 했죠. 그렇게 번 돈은 모두 민준이 교육비에 보탰어요. 옷도 잘 안 사입고 화장품도 아껴 쓰고 외식도 거의 안 하면서 민준이한테만 투자했어요. 민준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랐거든요. 다행히 민준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학기에 6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이었죠.
4년 동안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그것도 등록금만 그렇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더 많이 들었죠. 민준이가 자취를 하겠다고 해서 원룸 보증금에 월세까지 대줬어요. 엄마, 기숙사는 너무 불편해. 자취해도 될까? 민준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변두리에 원룸을 얻어줬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살던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민준이 교육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교 4년 동안 민준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도 좋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보람을 느꼈어요.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때도 저희가 많이 도와줬어요. 정장도 사주고 면접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도 대주고 심지어 토익 점수 올리기 위한 어학원비까지 냈어요. 다행히 민준이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회사였죠. 그때 정말 안도했어요. 이제 민준이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정도 회사에 다니더니 민준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소개받은 여자가 있는데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바로 다혜였어요. 처음 소개받을 때는 정말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직장도 괜찮았고요. 성격도 밝고 활발해 보였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며느리감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다혜도 처음에는 저희에게 정말 잘했어요. 만날 때마다 선물도 가져오고 말도 예쁘게 하고요.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준이 잘 부탁드리고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이런 며느리라면 정말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준비였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서울에서 전세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아시죠? 민준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신혼집 전세금이 무려 2억이었거든요. 민준이가 회사에 다닌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나섰어요. 다혜 부모님도 일부는 보태주신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마련해야 했어요. 남편이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1억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거기에 저희가 그동안 저축해둔 적금 5천만 원, 그리고 제가 몰래 모아둔 보험금 2천만 원까지 합쳐서 겨우 2억을 만들었어요. 그 돈이 저희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서 아들 신혼집을 마련해 준 거였죠. 그런데 그 돈을 받을 때 다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 고맙긴 한데 요즘 부모님들이 이 정도는 다 해주시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친구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당연한 거라니요.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을 당연하다고 하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요즘 시대의 부모가 자녀 결혼 준비를 도와주는 게 일반적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 돈이면 고마워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참았어요. 젊은이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죠. 다혜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결혼하고 나서는 달라지겠지 싶었어요. 결혼식도 성대하게 했어요. 호텔에서 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객이 300명 정도 됐는데 대부분 다혜 쪽 손님들이었어요. 저희 쪽은 친척도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1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비용은 반반으로 나눠서 냈죠.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보내줬어요. 2주 동안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를 다녀왔는데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것도 저희가 다 부담했죠. 민준이 신혼여행 정도는 부모가 보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남편이 그렇게 말해서 저도 동의했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저희도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가 도와줘야 할 일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신혼집에 가전제품도 사줘야 했고 가구도 사줘야 했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소파, 침대까지. 이것저것 해서 1,000만 원 정도 더 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것만 도와주시면 정말 더 이상 부탁드리지 않을게요. 다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믿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이제는 독립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다혜가 임신한 거예요. 물론 기쁜 일이었죠.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임신하고 나서 다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임신 때문에 예민해진 걸 수도 있었지만 저희에게 점점 더 까다로워졌어요. 어머니, 임산부한테는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대요. 앞으로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임산부에게 스트레스가 안 좋다는 이유로 연락을 자제하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안부 묻는 게 스트레스라는 거였어요.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임신 중에는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친정 어머니와는 매일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건 스트레스가 아닌가 봐요. 출산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당연히 병원에 가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혜가 거절하더라고요. 어머니, 산부인과는 좀 프라이빗한 곳이라서요. 친정 엄마만 오시는 걸로 할게요. 프라이빗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남이고 친정 어머니만 가족이라는 뜻인가요? 결국 다혜 친정 어머니만 병원에 가서 도와드렸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리다가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만 들었죠.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됐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주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안 좋대요. 조금 있다가 오세요. 신생아 면역력을 핑계로 저를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혜 친정 식구들은 매일 와서 아이를 보고 갔어요. 저만 못 오게 한 거였죠. 한 달 후에야 겨우 손주를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민준이를 닮아서 더 예뻤죠. 하지만 손주를 보는 것도 제한적이었어요. 너무 자주 오면 안 된다고, 미리 연락하고 와야 한다고,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다혜 친정 식구들은 어떠했는지 아세요? 아무 때나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가기도 하고 주말에는 아예 데려가서 재우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불공평했어요. 똑같은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산후조리 때였어요. 다혜가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혜야, 산후조리 도와드릴게. 어머니가 와서 해드릴까? 그런데 다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 엄마가 와서 도와주실 거예요. 시어머니까지 오시면 너무 부담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까지 오면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산후조리를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부담이라니요. 결국 다혜 친정 어머니만 와서 2달 동안 산후조리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냥 가끔 음식만 해다주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해다준 음식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더라고요. 다혜가 친정 어머니한테 시어머니가 음식을 자꾸 해다 주시는데 우리 입맛과 안 맞아서 처치곤란이에요 라고 말했다는 걸 나중에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정성껏 만든 음식이 처치곤란이라니요. 그 후로도 매번 명절 때마다 온갖 반찬을 해서 갖다 줬어요. 김치, 나물, 조림, 국물까지 한 번에 10대까지씩 만들어서요. 하루 전부터 준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곤 했죠. 명절 전날에는 거의 밤새워서 준비했어요. 김치 10포기, 각종 나물 7, 8가지, 잡채, 전류 4, 5가지, 국물 2, 3가지까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큰 김치통 몇 개에 담아서 민준이 차에 실어다 주곤 했죠. 그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혜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부담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부담이라고요. 처음에는 다혜가 독립적이고 자립심이 강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한테 들은 얘기인데 다혜가 시어머니 음식은 너무 짜고 기름져서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친정 엄마 음식이 훨씬 맛있다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속상했어요. 30년 넘게 요리를 해온 저의 솜씨를 그렇게 평가하다니요. 그것도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말이에요. 하지만 더 속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다혜가 친정에서 가져온 음식들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소셜미디어에 사진까지 올리면서 엄마표 반찬은 역시 최고라고 자랑하기까지 했어요. 그 같은 반찬인데 왜 친정 것만 좋아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제가 요리를 못하는 건가 싶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만들어줘 봤는데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음식 맛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친정에서 온 음식은 사랑이 담긴 음식이고 시댁에서 온 음식은 부담스러운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저는 계속 만들어줬어요.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혜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어요. 처음에는 고맙긴 한데 부담되니까 그만해주세요였는데 나중에는 어머니, 정말 그만해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어머니,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음식 가져다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며느리한테 미리 연락하고 가라는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혜 친정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무 때나 오시더라고요. 미리 연락하지도 않고 갑자기 와서 하루 종일 계시기도 하고요. 정말 불공평했어요. 저는 미리 연락하고 가야 하는데 친정 어머니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다니시다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맹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아들 민준이한테 연락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맹장 수술하게 됐어. 병원에 올 수 있니? 그런데 민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정말 미안해. 오늘 팀 회의가 너무 중요해서 빠질 수가 없어. 팀장님이 오늘 회의 때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해서. 내일 꼭 갈게. 팀 회의요. 어머니가 수술하는데 팀 회의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아, 수술이라고 했잖아. 하루 정도는 회사에서 이해해주지 않을까? 엄마, 정말 미안해. 하지만 오늘 회의가 정말 중요해. 맹장 수술은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잖아. 내일 꼭 갈게.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수술 받는데 간단하다고 하다니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직장 생활이 힘들 수 있으니까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문자 한 통도 없었어요. 안부 인사 한마디도요. 민준이가 말해줬을 텐데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수술받고 혼자서 회복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갔고 아들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안 오고 며느리는 연락도 없고 정말 쓸쓸했어요. 다음 날 민준이가 병원에 왔어요. 그것도 퇴근 시간 이후에요. 얼굴만 보고 30분 정도 있다가 갔죠. 엄마, 괜찮아?
수술 잘 됐지? 그럼 이제 들어갈게. 다혜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다혜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수술 받았는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다혜가 감기에 걸려서 하루 휴가를 냈을 때 민준이가 연차까지 써가며 옆에서 간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감기였어요. 콧물 나고 열 조금 나는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민준이가 연차를 써가며 하루 종일 옆에서 간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허탈했어요. 어머니가 수술할 때는 팀 회의가 중요하다며 오지 않았으면서 아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연차까지 써가며 간병을 하다니요. 민준아, 왜 다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연차를 쓰면서 엄마가 수술할 때는 회의가 중요하다고 했니? 제가 물어봤더니 민준이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엄마, 그때는 정말 중요한 회의였어. 그리고 다혜는 혼자 있으면 불안해해서. 혼자 있으면 불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술받는 어머니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민준이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를 챙기려고 노력했는데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화도 점점 안 하고 집에도 잘 안 오고 와도 다혜 눈치만 보고요. 제가 뭔가 부탁하려고 하면 엄마 다혜가 부담스러워해서라는 말부터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손주 생일 선물을 사주고 싶다고 하면 엄마 다혜가 너무 비싼 선물은 부담스러워해요라고 하고 손주들 데리고 놀러 가고 싶다고 하면 엄마 다혜가 아이들 너무 멀리 데리고 가는 거 걱정해요라고 하더라고요. 뭘 하려고 해도 항상 다혜가 부담스러워한다. 다혜가 걱정한다는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뭔가 잘못된 사람 같고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나쁜 시어머니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정말 제가 너무 참견하는 건 아닐까, 너무 자주 연락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요. 하지만 다혜는 친정어머니와는 정반대였어요. 친정어머니와는 매일 통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정에 가고 친정 식구들과는 자주 여행도 다니더라고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참았어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다혜가 친정 가족과 더 가깝게 지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주들 문제는 정말 속상했어요. 손주들 보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할머니, 우리 놀러 가요. 손주들이 그렇게 말해도 다혜가 애들아, 할머니는 바쁘셔. 다음에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바쁘지 않은데도요. 반면에 친정 할머니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매주 만나고 친정 할머니 집에서 자기도 하고 여행도 함께 다니더라고요. 손주들도 점점 친정 할머니만 좋아하게 됐어요. 당연한 일이죠.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니까요. 가끔 손주들을 만나면 친정 할머니가 이런 거 사주셨어요. 친정 할머니랑 이런 데 갔다 왔어요. 라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할머니랑도 놀러 가자라고 하면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서운했어요. 똑같은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건지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해 다혜 친정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혜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분을 위한 파티를 했다더라고요. 호텔에서 정말 성대하게요. 민준이도 그 파티에 참석했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했더라고요. 5성급 호텔에서 50명 정도 모여서 정년퇴직 파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도 정장을 차려입고 가서 축사까지 했다고 하고요. 축의금도 100만 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물로 고급 골프채 세트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것도 200만 원짜리였다고 하고요. 그런데 정작 민준이 아버지인 제 남편이 퇴직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남편이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했을 때 민준이는 아빠 수고 많으셨어요 라는 인사 한마디만 했어요. 특별한 선물도 없었고 축하 파티는커녕 축하 식사도 없었어요. 민준아, 아빠 퇴직하신 건 축하하지 않니? 제가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는 원래 조용하게 지내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조용하게 지내는 걸 좋아한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한 거였어요. 그럼 다의 아버지는 시끄러운 걸 좋아해서 호텔에서 파티를 한 건가요? 정말 불공평했어요. 똑같은 아버지인데 왜 친정 아버지와 시아버지를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정말 서운했지만 또 참았어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다혜가 친정 아버지와 더 가깝게 지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죠. 이런 차별 대우가 계속되면서 저는 서서히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6개월 전 다혜 친정어머니 칠순 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말이에요. 강릉의 5성급 리조트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된 성대한 잔치. 샤넬 지갑,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비싼 선물들. 온 가족이 모여서 찍은 행복한 사진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 칠순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해줄 거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저는 남편 칠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다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달랐죠. 동네 백반집에서 1시간짜리 식사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너무 쉬운 시부모였나? 너무 착하고 순한 시부모여서 만만하게 본 게 아닐까? 다른 시어머니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며느리가 친정만 편애하고 시댁은 무시해. 나도 그래. 친정 부모님한테는 뭐든지 해주면서 우리한테는 부담된다고 하더라고.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다 그런가 봐. 시댁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 대부분이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마 어제 칠순 식사가 너무 소홀했다는 걸 본인도 느꼈나 보더라고요. 엄마, 어제 아빠 생신 식사 어떠셨어? 아빠도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 만족하셨을 것 같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도 그게 부족했다는 걸 알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요. 민준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아빠도 조용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거창하게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요. 또 아버지가 조용한 걸 좋아한다는 핑계였어요. 6개월 전 다의 친정어머니 칠수는 어떻게 설명할 건지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 뒤에서 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가 스피커폰을 켜놓고 있었나 봐요. 여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 요즘 누가 칠순에 그렇게 큰 돈 써? 우리도 명품 선물하고 해외여행 보내드릴 돈으로 우리 노후 준비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6개월 전에 친정 어머니한테는 명품 선물하고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렸으면서 시아버지한테는 돈 아껴야 한다는 소리를 하다니요. 솔직히 친정 엄마는 혼자 사시니까 우리가 더 챙겨드려야 하는 거고 시부모님들은 둘이 계시니까 괜찮으시잖아요. 친정 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더 챙겨드려야 하고 시부모는 둘이 있으니까 대충 해도 된다는 소리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노후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웃겼어요. 자기들 노후는 준비하면서 우리 노후는 생각 안 하는 거네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박민준, 김다혜, 너희 정말 대단하다. 친정 엄마는 고급 리조트 가서 명품 선물 받으시는데 내 아버지는 동네 백반집에서 떡갈비 드시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을 거예요. 30년 동안 너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니? 친정은 특별 대우하고 시댁은 대충 넘어가도 되는 거야? 민준이가 어버버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사정이 뭐야? 6개월 전에 다혜 친정어머니 칠순 때는 무슨 사정이 없었어? 그때는 돈이 많았어. 그때까지 제가 참고 있었던 모든 게 터져 나왔어요. 맹장 수술할 때는 팀 회의가 중요하다며 안 오고 다혜 감기에는 연차까지 쓰면서 간병하고 내가 반찬 해다 주면 부담된다 하고 손주 보러 가면 바쁘다 하고 다혜 친정 아버지 퇴직할 때는 호텔에서 파티하고 비싼 선물까지 준비했으면서 내 아버지 퇴직할 때는 조용한 걸 좋아한다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이게 공평한 대우라고 생각해? 다혜가 전화 너머에서 작은 소리로 뭔가 말하는 게 들렸는데 제대로 안 들렸어요. 아마 변명하려고 했나 봐요. 다혜야, 너도 들어. 30년 동안 우리가 너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알아? 신혼집 전세금 2억, 가전제품의 가구까지 1,000만 원, 결혼식 비용에 신혼여행까지. 그 돈이 우리한테는 전 재산이었어.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서 너희 결혼 준비해줬는데 그걸 당연하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도 당연히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친정에는 뭐든지 해주면서 시댁에는 부담된다고 하고 친정 부모님한테는 명품 선물하면서 시부모한테는 돈 아껴야 한다고 하고. 이게 맞는 일이야? 그날 통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민준이가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라며 끊어버렸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한테 그렇게 화를 냈거든요. 남편도 옆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당신도 화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대우 받아야 하나요? 남편도 한숨을 쉬더라고요. 나도 서운하긴 해. 하지만 어쩌겠어. 우리 아들이고 며느리인데. 그러니까 당신은 계속 참고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들 눈치 보는 게 전부예요? 남편도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평소에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은 유난히 더 조용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는 며느리, 아내 눈치만 보는 아들, 그리고 모든 걸 참고 넘어가려는 남편. 이게 정말 정상적인 가족 관계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틀 후에 민준이와 다혜가 집에 왔어요. 케이크까지 들고 와서는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다혜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라드렸네요. 앞으로는 다르게 행동할게요. 민준이도 덧붙였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빠 생신도 다시 제대로 해드릴게.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도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사과하고 나서 또 똑같이 행동하기를 반복했었어요. 늦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혜야, 민준아. 너희가 진심으로 우리를 생각할 시간은 30년이나 있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진심일까?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사실 어젯밤에 남편과 오랫동안 얘기해서 결정한 일이었어요. 우리 결정했어.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민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결정을 해? 얘기요? 30년 동안 얘기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때는 왜 안 했어? 우리가 너희한테 해준 걸 생각해봐. 신혼집 전세금, 가전제품, 가구,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까지 합치면 3억이 넘어. 그 돈이 우리한테는 전 재산이었어. 다혜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렸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앞으로 정말 달라질게요. 사과로 되는 일이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너희는 우리를 만만하게 봤어. 시댁은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선을 그었잖아. 남편도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아, 아빠도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했다. 너희 친정어머니 칠순과 아빠 칠순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차이가 심하더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너희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민준이가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빠,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 주세요. 유산까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미안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30년 동안 우리가 너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그 고마움은 어디 갔니? 너희는 우리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 그러면서 친정은 특별 대우하고 시댁은 차별했잖아.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다혜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눈빛을 보니까 진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유산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앞으로는 친정과 시댁을 똑같이 대할게요. 기회는 이미 30년 동안 충분히 줬어.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 거야. 그날 민준이와 다혜는 몇 시간 동안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희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서운해하신 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그 돈 믿고 사는 게 있었는데. 결국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그 돈 믿고 산다는 말을 하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결정이 옳다고요. 민준아, 내가 지금 한 말이 바로 문제야. 부모 재산을 당연히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무시한 거잖아. 이제라도 깨달아. 부모가 해주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결국 그들은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저희는 실제로 모든 걸 정리했어요. 아파트를 팔고 적금을 해지하고 시골에 있던 작은 땅도 처분했어요. 아파트는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빨리 팔았어요. 급하게 팔다 보니까 몇 천만 원 손해를 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적금도 중도 해지해서 이자를 못 받았지만 그것도 상관없었어요. 시골 땅은 오래전에 남편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 그것도 처분했어요. 다 합쳐서 3억 5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 돈으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재단 설립 과정이 복잡했지만 변호사 선생님과 회계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마쳤어요. 장학재단 이름은 희망나눔 장학재단으로 정했어요. 이 재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매년 5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1년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였어요. 재단 설립 소식을 들은 지역신문에서 취재 요청도 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하고 싶다고 해서 거절했어요. 민준이와 다혜가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희 결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울면서 사과했는데 나중에는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세요? 우리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유산까지 포기하는 게 맞나요?
우리도 그 돈 믿고 계획 세운 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다른 부모님들은 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니까 역시 유산 때문에 아쉬워하는 거였어요. 진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였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준아,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이 바로 문제야. 부모 재산을 당연히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무시한 거잖아. 다른 부모들이 어떻게 하든 그건 우리와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할 거야. 그 돈 믿고 계획 세웠다고. 그럼 우리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네. 다혜도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이 얘기하면 다들 이해 못할 거예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그 돈으로 계획한 게 있어요. 아이들 교육비나 집착만 같은 거요. 역시 본심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돈으로 자신들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였어요. 다혜야, 내가 지금 한 말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야. 우리 돈을 내 돈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잖아. 우리가 30년 동안 모은 돈을 내가 무슨 권리로 계획에 포함시켰니? 그 후로도 몇 번 더 와서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희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민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야. 우리는 우리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3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 거야.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는데 민준이와 다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가끔 형식적으로 안부 전화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저희는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예요. 예전 집의 절반 크기지만 저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요. 적금도 해지하고 땅도 팔아서 가진 돈은 많지 않지만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해요. 남편 연금과 제가 받을 예정인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자신을 위한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못 가봤던 여행도 가고 남편과 함께 등산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의도 들어요. 얼마 전에는 남편과 함께 제주도 올레길을 걸었어요.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여유롭게 둘만의 시간을 가진 건 처음이었어요. 올레길을 걸으면서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우리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살았을까?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잖아. 우리 남은 인생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자. 정말 그래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그냥 이정자예요. 5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아들과 손주들이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그리움과 미련은 다른 거잖아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무시와 차별 대우를 참으면서까지 가족 행세를 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장학재단 일도 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쓰인다니까 오히려 감사하죠. 장학생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정말 진심이 담긴 고마움이거든요. 30년 동안 아들에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낯선 아이들에게서 받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중에 꼭 성공해서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이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민준이와 다혜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끔 전화로 엄마 아직도 화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화가 난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놓아버린 거라고 말해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정말 달라졌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30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줬거든요. 민준아, 이제는 서로 독립해서 살자.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혈연 관계가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텐데 그 시간만큼은 정말 제 뜻대로 살아보려고요. 얼마 전에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여행 동호회도 만들었어요. 다음 달에는 유럽 여행도 갈 예정이에요. 젊을 때 못 해본 일들을 이제서라도 하려고요. 남편도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웃음이 많아졌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자유야.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새로 이사한 동네에서는 저희를 그냥 평범한 부부로 봐요. 누가 시어머니고 누가 며느리인지 모르니까 그런 스트레스도 없어요.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들과 함께 텃밭도 가꾸고 동네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이런 생활이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편해요. 물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특히 손주들 생각이 날 때요. 하지만 그런 감정에 휘둘려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요즘 젊은 부부들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기들 편한 것만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결혼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부모도 친정부모처럼 대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많은 며느리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며느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친구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아요. 며느리가 친정만 편애하고 시댁은 무시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참지만 말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제 자신을 위해서요. 그리고 혹시라도 민준이와 다혜가 진짜로 변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특히 30년 동안 굳어진 생각과 태도는 더더욱 바뀌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으니까요. 대신 저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어요. 58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죠. 얼마 전에 장학재단에서 주최한 작은 행사에 참석했어요. 장학생들과 만나는 자리였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나중에 꼭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혈연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 후로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면서요. 민준이와 다혜는 요즘도 가끔 연락을 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요. 그들이 연락해오면 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만날 때도 예전처럼 무조건 맞춰주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은 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손주 생일이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비싼 선물을 준비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책 한 권만 사줬어요. 다혜가 어머니, 이것만요? 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주고 싶은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온갖 반찬을 해갔는데 이제는 그냥 간단한 것만 해가거나 아예 안 해가기도 해요. 어머니, 이번에는 반찬 안 해오셨네요? 다혜가 그렇게 말해도 저는 담담하게 답해요. 응,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나이 들어서 힘들어. 예전 같으면 미안해 하면서 다음에는 꼭 해가겠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민준이와 다혜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된 거죠. 엄마, 이번 추석에는 뭘 도와드릴까요? 민준이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저에게 뭘 해달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너무 늦었다고요. 괜찮아. 우리끼리 할게. 그냥 너희는 너희대로 해. 이렇게 말하니까 민준이가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도움을 거절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다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저를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조금씩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제는 제가 그들을 거절하는 입장이 됐어요.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남편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아들 편을 들었는데 이제는 제 편을 들어요. 민준아,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고 싶다. 너희도 독립해서 살아라.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가 한마음이 되니까 더 든든했거든요. 요즘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해요. 5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건 처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자유로워요. 남편과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요. 젊을 때 못 해본 일들을 이제서라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부부 여행을 갔어요. 강릉에 있는 리조트에서 2박 3일을 보냈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그 리조트가 바로 6개월 전에 다혜 친정어머니 칠순을 했던 그곳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였죠. 그곳에서 저희도 똑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희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저희 자신을 위한 여행이었어요. 여보, 우리도 이런 곳에서 즐길 수 있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 문득 생각해 봤어요. 만약 민준이와 다혜가 저희 칠순을 이곳에서 해줬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미 지난 일이고 저희가 직접 와서 즐기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 해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여행에서 돌아와서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의를 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붓으로 글씨를 쓸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져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서예는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에요.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정말 공감했어요. 저도 과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서예를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인데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요. 그분도 저처럼 과감한 결정을 하셨어요.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살기로 하신 거죠.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저와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저는 그분들과 함께 작은 모임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저는 제 경험을 나누기도 해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주시고요. 우리 시대 여성들은 정말 희생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가 온 것 같아요.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공감이 됐어요. 그래요. 저희 세대 여성들은 정말 희생을 많이 했어요.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하고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다를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다는 확신을요. 민준이와 다혜는 요즘도 가끔 연락을 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했는데, 이제는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기도 해요.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번 반복되니까 조금은 진심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고마워.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답하고 끝내요. 예전처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혜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가끔 제가 만든 음식을 그리워한다는 말을 하기도 해요. 어머니가 만드신 김치가 그리워요. 정말 맛있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럼 다혜도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봐. 이렇게 답하고 끝내요. 예전 같으면 당장 김치를 담가서 갖다 줬을 텐데요. 손주들도 가끔 저희를 찾아와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에요. 다혜가 아직도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손주들을 볼 때는 반가워요.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엇이든 해주지는 않아요. 할머니, 장난감 사주세요. 손주가 그렇게 말해도 저는 이렇게 답해요. 할머니가 용돈을 줄 테니까 내가 직접 사렴. 예전 같으면 비싼 장난감도 망설이지 않고 사줬을 텐데요. 이제는 적당한 선에서 끝내요. 그랬더니 손주들도 점점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무엇이든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할머니 고마워요. 이제는 손주들이 고맙다는 말을 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는데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거절하고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요. 요즘 저는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일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가는데 정말 보람 있어요. 그 할머니들은 제가 가져다 드리는 반찬을 정말 고마워해요.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시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만든 음식은 부담이라고 했지만 낯선 할머니들은 제 음식을 이렇게 고마워해 주시니까요. 그 중에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따님이 정말 효녀시겠어요. 이렇게 좋은 분을 키우셨으니까. 그 말을 듣고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정작 제 며느리는 저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상처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른 곳에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인데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는 걸요. 예전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만 신경 쓰느라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장학재단 일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장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워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거든요. 할머니, 저는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줄 거예요. 할머니, 저는 선생님이 되어서 할머니처럼 아이들을 도와줄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뿌듯해져요. 제가 지원한 아이들이 이렇게 꿈을 키워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해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표현하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걸요. 민준이에게 물려줬다면 이런 의미 있는 일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돈으로 아마 집이나 사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요. 요즘 제 하루 일과는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서예 연습을 해요. 오후에는 자원봉사를 하거나 장학재단 일을 하고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독서를 해요. 정말 평범한 일상이지만 너무 만족스러워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거든요.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해요. 가까운 곳이라도 둘이서 나들이 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5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진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아이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로맨틱한 부부였나?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정말 신혼부부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내가 선택하기에 달린 거라는 걸요. 예전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잘해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행복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런 깨달음을 얻는데 58년이 걸렸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민준이와 다혜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민준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서로 독립해서 살자.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고. 민준이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혜도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제게 정말 정중하게 대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렸어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30년 동안 쌓인 상처가 몇 마디 사과로 치유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그들이 변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미 제 인생을 찾았거든요. 예전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잘해주기만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 행복이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요즘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정말 그래요. 이제는 평화로워요. 아무도 저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저희가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30년 동안 이런 평화를 누리지 못했거든요.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누군가를 실망시킬까봐 하는 걱정,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 동창회에도 참석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동창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다들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비슷한 경험들을 했더라고요. 나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시대 여자들은 정말 희생 많이 하면서 살았지. 이제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선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정말 잘했어. 나도 그럴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이야. 우리가 좀 더 당당해야 해.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중에 한 분은 저와 정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분도 며느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내 얘기 듣고 나서 결심했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기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다른 분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동창회 이후로 그분과 자주 연락하고 있어요. 서로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 이야기가 잘 통하거든요. 그분도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더 이상 무시받으며 살지 않겠다고요. 처음에는 아들이 놀라더라고.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당당해졌냐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우리 상황이 비슷하더라고요. 요즘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는지, 어떻게 행복을 찾았는지 듣는 게 정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 경험도 나누면서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용기를 내볼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우리 모임에서는 단순히 푸념만 하는 게 아니라 건설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죠. 그래서 저도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됐어요. 내년에는 외국어 공부도 시작할 예정이에요. 젊을 때 못 해본 일들을 이제서라도 해보려고요. 남편도 저의 이런 변화를 정말 좋아해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긍정적이 됐다고 하거든요. 여보, 요즘 정말 젊어 보여. 남편이 그런 말을 해줄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자유로워지니까 몸도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짓눌려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얼마 전에는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님, 작년보다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웃으면서 답했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정말 그래요.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아들이 뭘 생각할까, 며느리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사라지니까 정말 편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저 자신을 좋아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58년이 걸렸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텐데 그 시간은 정말 제 것으로 살 거예요. 민준이와 다혜는 요즘도 가끔 연락을 해요. 그리고 조금씩이나마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그들이 변하든 안 변하든 제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완전히 관계를 끄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제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들 중심으로 살지는 않아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게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말이에요. 요즘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남편과의 시간이에요.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서로만을 위한 시간을 가진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해요. 30분 정도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걷기도 해요. 여보, 우리 젊을 때도 이렇게 함께 걸었나?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그때는 항상 바빴잖아. 정말 그래요. 젊을 때는 아이 키우느라, 돈 벌느라, 집안일 하느라 항상 바빠서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서야 진짜 부부의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도 보고 책도 읽어요. 가끔은 체스나 바둑도 둬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정말 행복해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요즘 저는 일기도 쓰고 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일기를 쓰면서 제 하루를 되돌아보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걸 느껴요. 예전 일기를 보면 항상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뿐이었어요. 오늘은 뭘 해줬는지, 뭘 해달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만 써 있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일기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뭘 했는지, 뭘 배웠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어요. 일기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정말 제 자신의 삶이 없었다는 걸요. 모든 게 다른 사람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주인공인 삶을 살고 있어요. 제 일기의 주인공이 바로 저예요. 이런 변화가 정말 뿌듯해요. 5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니까요. 앞으로 계획도 많아요. 내년에는 남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젊을 때 가보지 못한 곳들을 다 가보려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도 시작할 거예요. 해외여행에서 직접 소통해 보고 싶거든요. 또 요리 강습도 받아볼 생각이에요. 새로운 요리를 배워서 남편을 위해 해주고 싶어요.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설레어요. 예전에는 이런 계획을 세울 엄두도 못 냈거든요. 항상 다른 사람들 일정에 맞춰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요. 이런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한 결정도 필요해요.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젊은 부부분들도 시부모님을 좀 더 소중히 여겨주세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차별하지 마세요. 친정과 시댁을 똑같이 대해주세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어요. 오히려 왜 진작 이런 결정을 하지 못했나 싶을 정도예요.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거예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면서 제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3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정말 우리를 위해 살 차례예요. 그리고 이런 삶이 더 행복하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라요. 우리 모두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남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